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고고학자가 손을 떨었습니다. 3000년 전 히브리어로 새겨진 예언 한 줄, 빛은 동방의 끝에서 일어나리라. 수천 년간 학계는 비웃었습니다. 신화라고, 미친 소리라고. 그 문장을 진지하게 다룬 학자는 커리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유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햇빛이 바위를 정확히 23.5도로 스치는 순간에만 드러나는 글자, 히브리어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콜럼버스보다 앞선 2000년 전 누군가 이미 이 땅의 좌표를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가리킨 땅은 서쪽이 아니라 동방의 끝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3000년 전 이미 정해져 있던 섭리였을까요? 저는 에블린 하트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명백한 증거만을 신봉하는 로스앤젤레스 명문대의 고고학 교수죠. 어느 겨울날 오후, 저는 9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낡은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자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햇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상자 안을 비췄습니다. 그 빗줄기를 타고 묵은 먼지가 폭하고 피어올랐죠. 그건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92년 동안 억눌러왔던 지독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상자의 주인은 제 증조부, 월터 킴 박사였습니다. 1933년 증조부는 미국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십계명이 뚜렷하게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진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콜럼버스보다 수천 년 앞서 신대륙에 도달한 문명이 있다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찬사가 아니라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주류 학계는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고 교단은 신성한 역사를 더럽힌 불경한 이단아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평생의 업적을 부정당한 증조부는 결국 모든 연구를 박탈당한 채 칠흑 같은 침묵 속에서 쓸쓸히 눈을 감으셔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때 끝까지 싸우지 않고 포기하셨을까? 저는 평생 그 꼬리표 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냉철한 고고학자가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짓밟힌 증조부의 이름을 제 손으로 되찾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방식은 증조부의 맹목적인 주장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과 논리,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상자 속에서 다 해진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기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종이에는 잉크가 번진 증조부의 필체로 고대 히브리어 문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히브리 문자 해독의 권위자였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떨리는 글씨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빛은 동방의 끝에서 일어나리라. 이스트 오브 이스트. 저는 저도 모르게 콧방귀를 쳤습니다. 예언이요. 학계에서 쫓겨난 증조부가 이제는 과학자가 아니라 사이비 예언자라도 되기로 작정하셨던 걸까요? 지독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종교적 광기에 기대버린 학자의 비참한 말로를 마주한 것 같아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문자 그대로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반으로 접힌 낡은 세계 지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대륙의 가장 오른쪽 끝, 태평양의 거친 파도와 맞닿은 작고 길쭉한 반도 하나에 붉은색 잉크로 둥그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코리아, 1933년 7일. 여기서 빛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요. 코리아, 한국. 저는 그 낯선 이름을 입술 밖으로 소리 내어 불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체 증조부가 왜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지목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1933년의 한국은 일본의 잔혹한 총칼 아래 국권마저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끔찍한 수탈과 탄압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완벽한 암흑의 시대였죠. 빛은커녕 가장 짙은 어둠이 짓누르고 있던 그 고통의 땅을 증조부는 대체 왜 빛의 시작점이라고 확신했던 것일까요? 다급해진 손놀림으로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나는 뉴멕시코에서 십계명 바위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진실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진짜 섭리는 세상을 뒤집을 진짜 빛은 동방의 끝 그곳에 숨겨져 있다.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누군가 마침내 그 빛을 찾아낼 것이다. 쾅!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건 고고학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광신도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미칠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조부가 마지막 순간에 과학적 증거는 내팽개치고 이런 허무맹랑한 신비주의에 빠졌으니 학계에서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지도의 붉은 동그라미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국.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홀린 듯이 랩탑을 켜고 검색창에 한국, 히브리어, 고대 예언이라는 단어들을 미친 듯이 조합해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나 고고학적 발굴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몇몇 종교 단체들이 한국을 동방의 빛이라며 끼워 맞춘 근거 없는 신앙 사이트들이 전부였죠. 그럼 그렇지. 역시 늙은 학자의 비참한 망상이었어. 저는 미련 없이 문서를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구석에 바늘로 찌른 듯 작고 은밀하게 적힌 글씨가 제 눈동자에 꽂혔습니다. 경주. 빛의 재단. 경주. 저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렸습니다. 한국에 실존하는 구체적인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증조부는 그저 막연하게 동방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물리적 좌표와 지명까지 남겨놓았던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교적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탐사를 위한 고고학적 기록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주 만약에 증조부가 단순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 낯선 땅에 정말 무언가 실존하는 것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시아의 작은 반도의 히브리어 유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저는 본능에 이끌려가는 고고학자였습니다. 분명한 좌표가 주어졌다면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증조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미친 기록들을 과학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박살내고 제 단단한 이성의 세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어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의 인천공항까지 13시간, 그리고 서울에서 경주까지 고속 기차로 2시간. 좋아. 가보는 거야. 저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증조부가 남긴 이 끔찍한 오답 노트를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완벽하게 찢어버리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경주 지역의 고대 유적 연구자를 수소문했고 수십 년간 남산 일대에 버려진 유적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윤채린 박사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고 간결한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서양 지식인의 거만한 냉소와 과학적 우월감이라는 튼튼한 갑옷을 온몸에 두른 채로요. 분명 빛이 아니라 어리석은 어둠을 증명하러 가는 통쾌한 길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밟으러 가는 그 작은 땅이 사실은 제 평생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거대한 진실의 화약고였다는 사실을요. 기나긴 13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좁은 좌석에 갇혀 있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3월 초순에 한국이 뿜어내는 차갑고 습한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회색빛 하늘 아래로 거대한 간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글. 저는 그 문자를 단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직선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그 기하학적인 글자들은 마치 저를 밀어내는 차가운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방과 상징의 나라.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 반도체와 스마트폰 같은 기술은 세계 최고를 다투지만 깊은 역사의 순결함은 없을 것이라 단정 지었던 곳. 고대 유적이라고 해봤자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중국의 자금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조잡한 그늘 아래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가운 콘크리트와 유리의 도시에서 수천 년 전의 빛을 찾는다고 저는 코끝을 찡그리며 픽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 거만하게 기대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끝없는 아파트 숲을 보며 며칠 뒤면 이 시시한 해프닝을 끝내고 내 아늑한 캘리포니아의 연구실로 돌아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매연을 뿜으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천년의 비밀을 품은 경주의 깊은 산과 검은 바위들이 이미 제 오만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미끄러지듯 삭막한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푹신한 특실 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잿빛 아파트 숲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머지않아 앙상한 겨울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거대한 산맥과 얼어붙은 들판이 시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는 증조부의 낡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13시간의 비행 내내, 그리고 이 기차 안에서도 저는 수십 번이나 그 알량한 기록들을 뜯어보고 또 뜯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논리적인 연결고리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미쳐버린 노인의 비참한 일기장에 불과했습니다. 예의, 오르, 빛이 있으라. 이 고대 히브리어 문장이 아시아의 작은 변방 국가, 그것도 일제강점기라는 암흑의 시대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콧방귀를 뀌며 수첩을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며칠 뒤면 이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을 끝내고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제 완벽한 연구실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통쾌한 무용담을 들려줄 생각뿐이었습니다. 2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공기를 느꼈습니다. 서울의 바람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공격적이었다면 이곳 경주의 바람은 어딘가 묵직하고 깊은 습기를 머금은 채 조용히 제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에 오르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은 온데간데 없고 야트막한 건물들 사이로 거대한 초록색 언덕들이 마치 잠든 거대한 짐승의 등허리처럼 도시 곳곳에 불쑥불쑥 솟아 있었습니다. 고대 신라 왕들의 무덤이라는 고분군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거대한 무덤과 산 자의 평범한 일상이 아무런 경계 없이 뒤섞여 있는 기묘한 도시.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수천 년의 억눌린 시간들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묘한 압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얄팍한 우월감을 다잡았습니다. 무덤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역사의 깊이까지 깊은 것은 아니라고 속으로 비아냥거리면서요. 저는 미리 약속을 잡아둔 윤채린 박사를 만나기 위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연구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경주 일대에 버려진 고대 유적들을 수십 년간 끈질기게 추적해온 이 지역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책 냄새와 은은한 녹차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에블린 하트 교수님 맞으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더미 사이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흑발에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그리고 은퇴 안경 너머로 빛나는 칠흑처럼 검고 깊은 눈동자. 그녀가 바로 윤채린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서구의 대학 교수 앞에서도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주눅, 들미나 과장된 친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기다려왔다는 듯한 기묘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악수를 나눈 뒤 가방에서 증조부의 문서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서로는 생략하죠. 윤 박사님. 제가 이번 아시아까지 날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증조부가 남긴 이 터무니없는 기록이 완벽한 허구라는 것을 이곳 경주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학술적으로 영원히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차갑고 오만한 선전포고에도 윤채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문서를 마치 성스러운 경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조부의 거친 필체와 빛의 재단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눈으로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교수님은 틀 속에 묻힌 죽은 유물만 진실이라고 믿으시나 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진실은 때로는 돌 위에 새겨진 채 오직 그것을 볼 준비가 된 자에게만 빛의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말장난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태양의 각도와 빛이 어쩌고 하는 종교적 신비주의는 제 연구실 쓰레기통에나 어울리는 이야기군요.
그 빛의 재단이라는 곳, 당장 안내해 주시죠. 그저 바람에 깎인 흔한 바위 덩어리 하나가 어떻게 미국의 고고학자를 미치게 만들었는지 그 조잡한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제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채리는 한숨을 작게 내쉬더니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향한 비웃음이 아니라 불쌍한 길, 잃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깊은 연민이 섞여 있어 오히려 제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셔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빚재단은 교수님의 이성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무슨 뜻이죠? 그 바위에 새겨진 문자는 철저한 어둠과 태양이 깨어나는 찰나의 순간이 교차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수천 년 전 지구의 자전축과 태양의 고도를 완벽하게 계산하여 돌을 깎아냈기 때문이죠. 진실을 박살내고 싶으시다면 내일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와 함께 남산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교수님의 그 단단한 이성이 견뎌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도발에 저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 4시 그 거창한 어둠 속에서 윤 박사님의 그 알량한 빛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죠. 그날 밤 저는 경주 시내의 작은 호텔 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윤채린의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불안감이 제 목을 졸라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경주의 밤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거대한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저의 오만함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으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최면을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바위는 그저 자연의 장난일 뿐이고 나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비행기에 오를 것이다. 새벽 4시 경주의 공기는 폐부를 칼로 찌르는 듯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남산의 초입에서 저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윤채린의 뒤를 따랐습니다. 남산은 예로부터 신라 사람들이 부처가 머무는 성스러운 땅이라 여겨 수많은 불상과 탑을 새겨 넣은 거대한 야외 박물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채린이 저를 이끄는 방향은 불교 유적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인적이 완전히 끊긴 험준하고 가파른 서쪽 능선이었습니다. 헉, 대체 이런 짐승길을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는 겁니까? 추위와 가파른 산길에 지친 제 입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싼 등산화가 지늘게 범벅이 되고 땀이 식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걷는 윤채린의 발걸음은 마치 물 위를 걷듯 고요하고 일정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불교 유적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빚재단은 정확히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빛이 태어난 그 먼 곳을 향해서 말이죠. 서쪽을 향하고 있다. 예루살렘.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박히는 순간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일 거야. 단순한 우연. 저는 얼어붙은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더 올랐을까. 거친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때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포기하려던 찰나 윤채린이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손전등 불빛을 끄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짙은 어둠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교수님이 그토록 찢어버리고 싶어 하시던 증조부의 망상, 그 종착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제 눈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잿빛 여명이 아주 옅게 깔리기 시작한 공간 한가운데 집채만 한 거대한 화강한 바위 하나가 제 눈앞에 그 압도적인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끼가 잔뜩 낀 채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인 흔한 바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터질 듯한 숨을 고르며 바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바위의 차갑고 거친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저 죽어있는 돌덩이. 이것 보십시오. 이건 그냥 평범한 돌덩이입니다. 빗금 몇 개 파인 걸 가지고 예언이니 비치니 떠들어댔던 겁니까?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군요. 증조부님은,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저는 참았던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잔인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의 이성이, 나의 과학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벅찬 안도감에
온몸에 긴장이 탁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서 있던 윤채리는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동쪽 하늘 너머로 붉게 물들어오는 여명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새벽의 날카로운 공기를 가르며 제 귓가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판단은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에블린 교수님.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장님에 불과하니까요. 이제 곧 당신의 그 완벽한 세계관이 박살나는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 뒤에 험준한 산봉우리 위로 아침의 첫 번째 햇살이 날카로운 금빛 창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기 빛이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제가 서 있는 거대한 바위의 정중앙을 꿰뚫고 지나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질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경주 남산의 험준한 서쪽 능선 한가운데서 저는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한국의 겨울 산바람이 제 두꺼운 외투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저는 추위조차 잊은 채 눈앞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윤채린 박사는 제 곁에서 한 걸음 물러선 채 동쪽 하늘의 끄트머리를 가만히 응시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빛이 문자를 만든다고요. 윤 박사님, 제발 그 허무맹랑한 소설은 이제 그만하시죠. 저는 얼어붙은 입술을 달싹이며 애써 쏘아붙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텅 빈 산속에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고대 언어와 유물 분석에 평생을 바친 미국의 고고학 교수였습니다.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자연석 표면의 마모 상태, 풍화작용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균열. 제 눈앞에 있는 이 집채만 한 바위는 명백히 자연이 깎아낸 흔한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인공적인 정자국 하나 없는 이 거친 표면, 어디에 세상을 뒤집을 예언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의 허수음을 삼켰습니다. 증조부 월터 키는 정말로 미치광이었고 저 한국인 학자는 그 망상에 전염된 불쌍한 광신도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완벽한 이성이 승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런 총극을 확인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제 자신이 한없이 수치스러워졌습니다. 당장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어리석은 장난에 어울려줄 시간이 제가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에블린 교수님. 태양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윤채린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강제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동쪽 하늘을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남산의 거대한 능선 너머로 검푸른 여명이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태양의 첫 번째 가장자리가 산봉우리를 뚫고 솟아오르며 강렬한 황금빛 광선을 서쪽을 향해 쏘아 보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무대 조명을 켠 것 같았습니다. 그 눈부신 아침의 첫 햇살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직선으로 날아와 제가 서 있는 정확히 그 위치, 거대한 화강암 바위의 표면을 비스듬히 강타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두 눈앞에서 현대의 어떤 기술로도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경이롭고 끔찍한 기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빗금과 불규칙한 굴곡으로만 보이던 바위의 거친 표면이 햇빛의 각도와 맞물리며 생명을 얻은 듯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아주 미세하게 높아질 때마다 돌출된 바위 면들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길어지고 짧아지며 서로 교차했습니다. 무질서해 보이던 그 수많은 그림자들이 하나의 완벽한 패턴을 향해 정밀하게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동자가 터질 듯이 확장되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착시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만들어낸 그 짙은 음영들은 명백하고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과 선이 만나고 그림자와 그림자가 얽히며 허공에 떠오르던 명확한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강단에서 수십 년 동안 칠판에 적어 내려갔던 저희 뇌리에 너무나도 깊숙이 각인된 그 문자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수천 년 전 중동의 사막에서 탄생했던 그 성스러운 문자가 아시아의 끝자락, 한국의 차가운 바위 위에서 황금빛
그림자로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요드가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어서 헤이, 그리고 바브. 저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채 마비된 사람처럼 바위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간신히 지탱하며 그 거대한 그림자 문자들을 소리 내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이, 오르, 예이, 오르,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조물주가 칠흑 같은 혼돈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내뱉은 첫 번째 명령. 그 위대하고 거대한 창조의 선언이 이 낯선 동방의 산꼭대기에 완벽한 히브리어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지탱하고 있던 이성과 논리의 거대한 댐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지층의 배열, 문헌의 교차 검증. 제가 평생토록 맹신해왔던 그 알량한 과학적 잣대들이 이 거대한 기적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파낸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도, 특정 계절과 날짜에 태양이 떠오르는 정확한 궤적, 그리고 빛이 화강한 표면에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난반사와 그림자의 길이까지 이 모든 천문학적, 수학적, 광학적 변수를 수천 년 전에 완벽하게 계산해 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설계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거친 자연석의 형태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오직 우주가 허락한 단 하나의 찰나에만 빛의 형태로 진실을 뱉어내는 완벽한 자물쇠. 이 설계는 현대의 정밀한 레이저 커팅 기술로도 완벽하게 모방하기 힘든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술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능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누군가의 압도적인 섭리였습니다. 제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저는 거친 흙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제 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위 위에서 일렁이는 황금빛 히브리어 문장 아래로 증조부, 월터 킨의 주름진 얼굴이 환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암흑과 야만의 시대에 증조부는 뉴멕시코의 10계명 바위를 넘어 이 동방의 끝에서 발현하는 궁극의 진실을 혼자서 마주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학자들이 그를 정신병자라며 침을 뱉고 조롱할 때, 심지어 그의 핏줄인 저조차도 그를 수치스러운 가문의 오점이라며 평생을 경멸해 왔을 때, 증조부는 이 엄청난 진실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채 92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칠흑 같은 고독 속에서 침묵으로 싸워왔던 것입니다. 세상이 준비되면 누군가 그 빛을 찾을 것이다. 수첩에 적혀있던 그 문장이 제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실을 목격한 선구자였고, 저는 그 진실의 끄트머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거만하게 혀를 차던 어리석고 문먼 장님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다 틀렸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차가운 얼음 같던 제가 낯선 한국의 산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과거에 대한 뼈저린 후회, 거대한 섭리 앞에서의 한없는 경외감, 그리고 증조부가 홀로 견뎌냈을 그 처절한 외로움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오열했을까요? 제 어깨 위로 따뜻한 온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윤채린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떨리는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도 옅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오만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진실을 드디어 함께 짊어질 동반자를 맞이한 자의 깊은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에블린 교수님. 빛은 언제나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다만 서구의 오만한 이성이 그 빛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윤채린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바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빛의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허공에 떠있던 짙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흩어지며 히브리어 문장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스르륵 녹아내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세상을 뒤집을 창조의 메시지를 뿜어내던 재단은
다시금 이끼가 낀 흔한 화강암 바위의 침묵 속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가방을 뒤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들을 미친 듯이 셔터를 누르며 렌즈에 담아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증조부 월터 킨의 명예를 되찾고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 숨겨진 인류의 거대한 비밀을 세상에 폭로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차가운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던 제 가슴 한구석에서 방금 전의 경외감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하고 끔찍한 공포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진실을 세상이 과연 받아들여 줄까요?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오만한 종교에 빠져있는 서구의 주류, 고고학계가 변방의 아시아 국가에서 발견된 이 기적 같은 현상을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92년 전 제 증조부에게 쏟아졌던 그 잔혹한 마녀 사냥이 이제는 고스란히 저를 향해 덮쳐올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다가올 거대한 파국을 직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목격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할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무거운 빛을 온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증조부처럼 미치광이로 몰려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태양이 완전히 떠오른 경주 남산의 아침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지독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윤채린 박사와 저는 조용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주 시내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거칠고 차가운 바위 위에 일렁이던 그 황금빛 문자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경주 남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제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압도적인 기적,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위 위에서 황금빛으로 일렁이던 고대 히브리어 예의 오르의 선명한 잔상이 망막에 깊게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카메라에 담긴 수십 장의 고해상도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모니터 화면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각도에 따라 평범한 바위의 거친 그림자가 완벽한 고대 문자로 변해가는 그 경이로운 과정이 초 단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저는 미국 고고학회의 핵심 권위자들, 제가 속한 로스앤젤레스 명문 대학의 학과장, 그리고 세계적인 학술지 편집장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끝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 문명의 완벽한 물리적 증거. 보고서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깐깐하게 쌓아온 모든 학문적 명예와 이성을 걸었습니다. 화강암의 마모 상태, 태양의 환경과 자전축을 완벽하게 계산해 맨 고대인의 천문학적 지식, 그리고 현대의 정밀한 레이저 커팅 기술로도 완벽하게 모방하기 힘든 그림자의 기하학적 배열까지 고고학, 천문학, 광학을 아우르는 논리적인 교차 검증을 모두 마친 완벽한 논문이었습니다. 떨리는 검지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증조부 월터 킨이 92해 동안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그 끔찍한 오명이 씻겨 내려가고 인류의 굳건한 역사관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대한 첫걸음이 바로 이곳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벅찬 기대가 처참한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데에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발신자는 저희 대학의 학과장이었습니다. 에블린, 지금 당장 그 미친 보고서들을 휴지통에 쳐박고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해. 자네 단단히 미쳤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이로움에 찬 찬사나 학자로서의 호기심은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멸이자 불쾌함이었습니다. 사진 조작 기술이 꽤나 훌륭하더군. 하지만 이런 조잡한 종교적 사기극에 우리 대학의 거룩한 이름을 끌어들이다니. 제정신이야. 그 증조부의 그 증손녀라더니 킨 가문의 그 끔찍한 망상병이 유전자 속에 깊이 박혀 유전이라도 된 건가. 조작이 아닙니다. 제 평생의 학문적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태양의 각도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물리적 현상이라고요. 제발 제 사진의 메타데이터와 그림자의 굴절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핏대를 세우며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그는 냉혹하고 신경질적으로 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변방 국가관광청에서 돈이라도 두둑하게 받은 건가? 아니면 낯선 동양의 사이비 종교 단체에 세뇌라도 당한 거야. 당장 귀국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준비나 해. 자네의 교수직은 이걸로 끝이야. 일방적으로 통화가 끊겼습니다. 뚜뚜거리는 건조한 기계음만이 차가운 호텔방을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과 사진들은 학계 내부의 조롱거리를 넘어 순식간에 언론으로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뉴스 창을 띄운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침대 아래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실증주의 고고학자, 아시아에서 사이비 종교의 함정에 빠지다. 한국의 얄팍한 관광 마케팅에 노란한 서구, 지식인의 끔찍한 몰락, 증조부의 망상을 쫓아 한국으로 간 학자, 조작된 바위 사진으로 학계를 기만하다. 헤드라인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기사 아래 달린 수천 개의 댓글들은 더욱 잔인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저의 결백한 명성과 권위가 단 며칠 만에 희대의 사기꾼이자 정신병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92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10개명 바위를 발견하고 흥분에 떨며 학계에 보고서를 냈을 증조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이 끔찍한 조리돌림과 숨막히는 멸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는 그것을 경외하기보다 먼저 돌을 던져 깎아내리고 짓밟으려 한다는 그 잔혹하고 오만한 인간의 본성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호텔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지옥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윤채린 박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블린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남산 빛재단 일대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제라니요. 유적을 보호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교수님의 보고서가 미국 언론의 조롱거리로 대서특필되자 한국 외교부와 문화재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대사관에서도 성스러운 히브리 문자를 아시아의 불교 국가가 모욕하고 조작했다며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서구의 거대한 권위와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 주류학계도 교수님을 지지하기를 두려워하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외교적 마찰과 종교적 갈등을 극도로 꺼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진실이 그저 끔찍한 국제적 골칫거리일 뿐인 거죠. 지금 남산 입구에는 경찰 병력이 쫙 깔렸고 겹겹이 펜스가 쳐졌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접근할 수 없어요. 전화기가 제 손을 빠져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적을 증명할 유일한 물리적 증거마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낯선 타국의 좁은 호텔방에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언론은 저를 물어뜯었으며 진실을 품은 사는 권력에 의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찬란한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저 혼자만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증조부처럼 패배자가 되어 영원한 침묵 속으로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눈물로 얼룩진 짐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버려두었던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긴 국제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블린 하트 교수.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주 차갑고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그는 히브리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일간지에서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라고요. 당신이 퍼뜨린 그 불경하고 조잡한 사기극을 전 세계에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 지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봅시다.
당신의 그 알량한 거짓말이 어떻게 박살 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줄 테니까. 라고요. 딸깍.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다니엘 레비. 서구와 중동 언론들이 맹신하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최고의 냉혈한 탐사보도 기자가 저를 사냥하기 위해 이 동방의 끝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마지막 사형 선고일까요? 아니면 이 굳게 닫힌 거대한 진실의 문을 통쾌하게 박살 내줄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거대한 서막일까요?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그 이름은 서구와 중동 언론계에서 자비 없는 저승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명문 대학에서 고대 히브리 문헌학을 전공한 뒤 탐사보도 기자로 전향한 그는 종교적 사기극이나 고고학적 위조 사건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집요하고 냉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저희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이곳 아시아의 끝자락까지 직접 날아왔다는 사실은 제게 남은 마지막 학자로서의 생명마저 완전히 끝장날 수 있다는 끔찍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겁고 날카로운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검은색 코트를 입은 다니엘 레비가 뚜벅뚜벅 걸어와 제 앞에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그는 인사조차 생략한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에블린 하트 교수, 당신이 쓴 그 역겨운 삼류 소설은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태양의 각도가 히브리어를 만들어낸다니. 당신네 미국 학자들이 가끔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져 정신을 놓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성스러운 창세기의 말씀을 감히 이방의 아시아 국가 관광 마케팅에 팔아넘길 줄은 몰랐군요. 당신의 그 조잡한 조작 사진들을 이스라엘 학계가 얼마나 끔찍하게 비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따위 알량한 편견으로 저를 사냥하러 오신 거라면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시죠.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완벽한 물리적 증거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정 못 믿겠다면 당신의 그 오만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저희 날 선 도발에 다니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알량한 용기, 기꺼이 내어드리죠. 당장 그 남산이라는 곳으로 안내하십시오. 당신의 그 거대한 거짓말이 내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문화재청은 외교적 마찰과 종교적 갈등을 우려해 남산 빛재단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접근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와 윤채린 박사, 그리고 이스라엘 기자 다니엘 레비 세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2시. 경찰의 삼엄한 순찰망을 피해 남산의 가파른 서쪽 비탈길을 몰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 경찰에게 발각된다면 저는 고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히 미치광이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이 진실을 증명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입니다. 윤채린 박사는 험준한 상기를 익숙하게 앞장섰고 저와 다니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뒤를 필사적으로 따랐습니다. 손전등 불빛조차 켤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산바람이 우리들의 뺨을 칼로 베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헉, 헉, 이런 짐승길 꼭대기에 그 대단한 빛의 재단이 있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신경질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윤채린 박사는 대답 없이 묵묵히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2시간의 끔찍한 사투 끝에 우리는 경찰의 통제선을 완벽하게 우회하여 거대한 화강암 바위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도착하자마자 거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배낭에서 고성능 특수 랜턴과 정밀 확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저와 윤채린 박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바위의 표면으로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어디 봅시다.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놓은 사기극인지. 그의 특수 랜턴 불빛이 거대한 바위의 굴곡진 표면을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확대경을 바위 표면에 바짝 가져다 대고 돌의 마모 상태와 미세한 균열들을 1mm 단위로 집요하게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 문헌학자와 탐사보도 기자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 있는 조작이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요. 10분, 20분. 째깍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위를 더듬던 다니엘의 손길이 어느 순간 미세하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갑고 날카롭던 눈빛이 당혹감으로 일렁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상하군. 단면이 너무 거칠어. 현대의 레이저 커팅 기계나 다이아몬드 드릴로 파낸 흔적이 아니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돌이 풍화된 상태도 적어도 수백, 아니 수천 년은 좋게 넘어 보여. 인공적인 산성 용액으로 부식시킨 흔적도 없어. 도대체 누가, 어떤 도구로 이런 무식한 타격 자국을 낸 거지? 아니, 그보다 어떻게 이렇게 불규칙한 빗금들이 모여서 문자를 만든다는 거야. 다니엘의 목소리는 처음에 그 거만하고 오만했던 태도를 잃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혼란에 빠져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고 있던 이성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메일에 썼던 그대로입니다. 레비 기자님,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 바위는 그저 거대한 섭리를 담아내기 위한 차가운 도화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붓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저 하늘의 태양이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쪽 하늘의 가장자리가 핏빛으로 검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며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윤재린 박사가 조용히 다니엘의 어깨를 잡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게 했습니다. 기자님, 이제 직접 당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당신들을 기다려온 이 동방의 기적을요. 다니엘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바위와 동쪽 하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남산의 거대한 능선 너머로 눈부신 아침의 첫 햇살이 폭발하듯 솟아올랐습니다. 황금빛 광선이 날카로운 창처럼 어둠을 뚫고 날아와 다니엘의 어깨 너머로 바위의 정중앙을 강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렌즈를 들이대고 긁어보며 비웃었던 그 평범하고 거친 바위의 굴곡들이 햇빛의 각도와 교차하며 짙고 선명한 그림자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던 돌출부와 함몰된 균열들이 빛을 만나자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의 퍼즐로 변신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과 선이 연결되고 그림자가 짙어지며 허공에 떠오르듯 거대한 글자들을 구축했습니다. 요드, 헤이, 바브. 다니엘 레비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매일같이 기도문으로 외웠던 그의 모국어이자 성스러운 언어. 고대 히브리어가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의 산꼭대기에서 완벽한 형태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이, 오르, 빛이 있으라. 다니엘의 입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오, 신이시여, 자비로운 신이시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오만하고 냉혹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기자가, 서구 언론의 권위를 상징하던 그 단단한 남자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부딪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의 날카롭던 눈동자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차가운 한국의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굴복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며 성경의 무대라고 굳게 믿어왔던 중동과 서구의 그 알량하고 거만한 우월감이 변방이라 무시했던 이 조그만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박살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진정한 기원과 섭리가 바로 이곳 한반도에 숨겨져 있었다는 압도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다니엘 레비는 오열하며 바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던 다니엘은 이내 미친 사람처럼 허겁지겁 가방을 뒤져 최신형 방송용 카메라와 마이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얼굴로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 언론을 향해 송출될 녹화 버튼을 3개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동료 기자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탐사보도 기자 다니엘 레비입니다. 저는 지금 조작된 사기극을 고발하기 위해 이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새벽 한국의 산속에서 목격한 것은 사기극이 아닙니다. 그는 카메라를 돌려 햇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완벽한 히브리어 문장, 예의 오르를 화면 가득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기술로 흉내낼 수 없는 신의 섭리이자 고대 문명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우리 서구학계와 언론은 지독한 오만함에 빠져 가장 위대한 기적을 사기꾼으로 몰아조롱했습니다. 에블린 하트 교수의 논문은 완벽한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성스러운 예언은 중동이 아니라 바로 이곳 동방의 끝, 대한민국에 수천 년 동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레비가 제 모든 명예와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의 피를 토하는 듯한 양심선언이 차가운 산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92년. 증조부 월터 키니 학계에서 쫓겨난 지 무려 92년 만에 마침내 서구의 권위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진실을 시인하는 통쾌하고도 벅찬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니엘의 눈물의 영상이 전 세계 인터넷망을 타고 바이럴처럼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그 시각. 태양의 궤적을 철저하게 계산해낸 이 거대한 바위가 품고 있는 기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주의 시계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동양의 위대한 절기, 입춘의 정확한 태양각을 향해일 뿐 1초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빛의 재단이 품고 있던 가장 깊고 은밀한 우리 대한민국의 핏빛 역사가 새겨진 두 번째, 끔찍한 암호가 열릴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레비 기자가 남산의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촬영한 그 15분짜리 영상은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의 메인 서버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그 파급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쓰나미와도 같았습니다. 서구 문명의 근간을 흔드는 그 충격적인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소셜미디어를 타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조작이라고 비웃던 유럽과 미국의 저명한 고고학자들, 저를 미치광이 사기꾼으로 몰아갔던 저희 대학의 학과장, 그리고 오만한 잣대로 저를 난도질했던 전 세계의 주류 언론들은 그 압도적인 진실의 무게 앞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문헌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가장 냉혹한 탐사보도, 기자인 다니엘 레비가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목숨을 걸고 증언한 완벽한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공식 성명을 내고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숨겨진 거대한 섭리의 경위를 표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남산을 겹겹이 봉쇄했던 한국 정부와 문화재청 역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던 그 거친 바위 덩어리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성지이자 인류 역사의 비밀을 푼 가장 위대한 국가적 보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의 통제선은 하룻밤 사이에 유적을 보호하는 거대한 바리케이드로 바뀌었고 전 세계 유력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천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채린 박사와 저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달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오랫동안 고문원과 천문학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며 기다려온 진짜 운명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24절기 중 첫 번째이자 얼어붙은 대지가 깨어나고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움트기 시작한다는 위대한 절기, 입춘이었습니다. 에블린 교수님, 입춘은 태양의 환경이 정확히 315도에 도달하는 날입니다. 지구의 자전축과 태양의 고도가 만들어내는 1년 중 가장 완벽하고 기하학적인 각도죠. 수천 년 전 이 바위를 설계한 누군가가 태양의 빛이 바위에 가장 깊고 은밀한 틈새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안배해 놓은 진짜 기적은 바로 내일 새벽에 열릴 겁니다. 윤채린 박사의 떨리는 설명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영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한국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통제선을 보호, 바리케이드로 전환한 덕분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 헬기를 띄운 방송국 카메라들,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학계의 원로들이 숨을 죽인 채 남산 빛재단 주위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우주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붉게 타오르는 동쪽 하늘의 능선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20분. 마침내 입춘의 첫 번째 태양이 장엄한 궤적을 그리며 솟아올랐습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산등성이를 넘어와 거대한 화강암 바위를 비추는 순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수백 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고요한 산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며칠 전 다니엘이 목격했던 예의 오르, 빛이 있으라 라는 문장이 바위 상단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탄성과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춘의 태양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예리한 각도로 바위에 가장 깊숙하게 패인 단층의 그림자를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빛이 바위의 심장부를 찌르는 순간 예의 오르 문장 바로 아래쪽의 거친 표면들이 마치 마법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미세한 타격점들이 입춘의 태양각과 만나면서 짙고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숫자의 배열이었습니다. 1, 9, 4, 5, 1, 9, 4, 8, 1, 9, 5, 0.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숫자를 소리 내어 읽으며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연도였습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간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근현대사의 가장 끔찍하고도 위대한 운명이 수천 년 전의 바위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레비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1945년. 그 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해방된 해입니다. 1948년은 이스라엘이 2000년의 방황을 끝내고 중동의 나라를 다시 세운 기적의 해라고요. 그의 절규에 윤채린 박사가 눈물을 쏟아내며 대답했습니다. 1945년. 이 해는 우리 한국이 일제의 끔찍한 억압을 뚫고 마침내 광복을 맞이한 위대한 해입니다. 그리고 1948년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 건국의 해이죠. 1950년은 이 땅이 피로 물들었던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의 가장 치열한 광복과 건국, 그리고 고통의 역사가 어떻게 수천 년 전 이 바위에 함께 묶여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철학으로도 온전히 설명해낼 수 없는 완벽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양과 동양, 중동과 아시아를 관통하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애초부터 이 작은 한반도의 산속에 정밀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 그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국적과 종교를 불문하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인간들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터져나오는 오열을 주체하지 못한 채 증조부의 낡은 수첩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한국의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이시나요? 당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오만함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의 거대한 총회장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대표들과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숨을 죽인 채 저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엔 종교 문화 포럼에서 빛재단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특별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플래시 불빛과 차가운 마이크 앞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철저히 비웃고 오직 흙 속의 파편만을 맹신하던 오만한 서구의 실증주의 고고학자 에블린 하트였습니다. 저는 저희 증조부가 주장했던 진실을 과학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총회장에 제 목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 동방의 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제 평생의 학문적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 서구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스스로를 역사의 중심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시아를 변방이라 무시하고 그들의 역사를 우리의 잣대로 재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과
인류의 핏빛 역사가 향해야 할 궁극적인 운명의 좌표는 중동도, 유럽도, 아메리카도 아닌 바로 그 작고 고요한 동방의 나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남산, 빛재단에서 입춘의 태양각이 만들어낸 히브리어 문장과 역사적인 연도들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총회장 곳곳에서 낮게 탄식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인간의 알량한 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저 완벽한 빛의 문장 앞에서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진정한 섭리의 시작점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겪어낸 일제강점기의 짙은 어둠과 전쟁의 끔찍한 폐허는 결코 버림받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찬란한 빛을 잉태하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필연적인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얄팍한 우월감을 버리고 저 동방의 빛을 향해 겸허히 고개를 숙여야 할 때입니다. 제 마지막 문장이 끝나고 총회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지 않은 팽팽한 침묵이 10초, 20초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세계의 지배자들이 제 증언을 받아들일 것인가? 제 손에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대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저와 스크린을 번갈아 보더니 두 손을 들어 올려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그 단단한 마찰음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사가 일어났고 영국의 고고학 회장이 일어났으며 아랍 국가의 대표들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기립박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겹겹이 쌓여온 서구, 문명의 지독한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진정한 진실의 발원지인 대한민국을 향해 전 세계가 완벽하게 굴복하고 맹세하는 역사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귀가 터질 듯한 거대한 박수 소리 한가운데서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92년에 억울했던 족쇄가 마침내 완전히 풀려나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그 어떤 과학적 공식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폭발적인 카타르시스가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UN 포럼의 기립 박수가 끝난 뒤 저희 삶은 그야말로 180도 뒤집혔습니다. 저를 미치광이 사기꾼이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했던 로스앤젤레스 대학의 학과장은 하루에 수십 통씩 이메일을 보내며 제발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종신 교수직은 물론이고 백지수표에 가까운 막대한 연구비까지 약속하며 저희 귀환을 간청했죠. 하버드와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들과 연구소들에서도 앞다투어 저를 모셔가기 위한 거에게 러브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저를 핍박받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세기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연일 대문짝만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학문적 권위, 그리고 증조부 월터 킨의 완전한 명예 회복, 제 인생의 모든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탁자 위에 수북하게 쌓인 세계 각국 대학들의 임용 제안서들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펜을 들어 그중 가장 조건이 좋은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저는 남은 평생을 서구학계의 정점에 군림하며 그 어떤 학자도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묘하게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하고 차가운 빌딩 숲, 오만하고 위선적인 서구의 공기가 견딜 수 없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뉴욕의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안아주던 한국 남산의 그 묵직하고 따뜻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가 아니라 1945년, 1948년, 1950년이라는 피 묻은 역사의 숫자들이 새겨져 있던 그 거칠고 투박한 화강한 바위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에블린 하트가 아니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탁자 위에 놓인 수십 장의 제안서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쓸어 담았습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항공권을 예약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나의 영광을 찬양하는 위선적인 이방의 땅을 떠나 나의 영혼을 완벽하게 부수고 새롭게 잉태시켜준 진실의 땅, 나의 새로운 집을 향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에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불과 보름 전, 거만한 냉소와 우월감으로 무장한 채? 이 공항을 빠져나갔던 오만한 서구,
고고학자는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저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윤채린 박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짐 카트를 팽개치고 달려가 그녀를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을 목격하고 수호해낸 동지로서의 뜨거운 연대감이 핏줄을 타고 흐르는 듯했습니다.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되셨는데 이 좁고 복잡한 한국이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윤 박사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좁다니요. 이곳은 온 우주의 시간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땅인거려. 저는 방금 전 서울대학교 역사학부의 교수직 수락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서구학계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 동방의 위대한 역사를 발굴하고 지켜내는 수호자로 남을 겁니다. 제 폭탄 선언에 윤 박사의 눈이 커다랗게 변했지만 이내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벅찬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출근을 앞두고 윤 박사와 함께 다시 경주 남산을 찾았습니다. 이제 빛재단 일대는 대한민국 국가 지정 최고 등급의 문화재 구역으로 선포되어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마주치는 한국의 등산객들은 저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눈빛 속에서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질긴 생명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재단의 통제선 앞에 서서 거대한 화강암 바위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낮의 환한 태양 아래서 바위는 그저 평범하고 투박한 돌덩이의 모습으로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단단한 돌덩이의 심장부에는 인류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거대한 빛의 언어가 뜨겁게 용솟음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가방에서 증조부 월터 킨의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바위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9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지독한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며 마침내 이 진실의 재단 앞에 도달한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시작한 이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제가 이곳 한국에서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켜내려 했던 그 위대한 진실의 불씨를 이제 제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렸습니다. 마치 증조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남산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경주 시내, 그리고 저 멀리 한반도의 땅끝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짊어지고 온 수천 년의 역사,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것은 어쩌면 이 땅 깊숙한 곳에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진실의 빛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오만함이 꺾이고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 결국 세상을 깨우는 진짜 빛은 이 동방의 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메마른 과학만을 좇던 제가 마침내 발견한 진짜 삶의 해답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이 꺼지지 않을 위대한 운명의 땅, 나의 아름다운 집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92년 학계에서 조롱당한 월터 킨의 기록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 탐사 기자가 한국의 흙바닥에 무릎 꿇기까지 걸린 시간 단 15분. 다니엘 레비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의 예언은 중동이 아니라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징계위원회에 세워지고 미치광이로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남산의 어둠 속을 올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UN 총회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예이오르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를 공유하는 것이 아직 이 진실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닿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빛은 언제나 이곳에 있었습니다.